안녕하세요. 동행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 정체성 관련 책 한 권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룰 책은 파울 페르아예어의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입니다. 저자 파울 페르아예어는 1955년에 태어났으며 벨기에 헨트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와 임상심리학 박사를 받고 모교에서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그가 2012년에 쓴 책으로서 2015년 한국어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은 내적인 특성일까요? 외적인 특성일까요? 시간을 초월하는 정체성은 있을까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쓰인 너 자신을 알라란 글귀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찾고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여사제나 예언가가, 그 이후에는 심리학자가, 그리고 최근에는 뇌과학자가 이 부분을 탐색하고 있죠.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 자신보다 외부 세계가 우리의 몸에 새겨놓은 관념의 집합이라는 것 아시나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입양이 있죠. 태어난 곳을 떠나 입양을 갈 경우 그 사람의 정체성은 출생지일까요? 성장지일까요? 예를 들어 출생지는 인도이지만 벨기에로 입양을 갔다면 벨기에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죠. 이런 면에서 심리적 정체성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정체성은 성장과 밀접한 것인데요. 성장은 탄생부터 시작되죠. 태어난 아이는 엄마와의 교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타인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나름의 관념을 가지게 되죠. 이런 면에서 어릴 때 양육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존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정체성은 동일시와 분리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동일시라 함은 타인의 반응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분리라 함은 타인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예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반응이나 메시지는 중요하죠. 아무도 날 존중해주지 않아 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죠. 그런데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정체성을 뇌와 관련해서 탐색하고 설명하려는 경향도 있죠. 그러나 뇌의 발달도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자는 뇌와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말하죠. 어떤 경우에는 유전자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환경과 유전자에 대한 부분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저자는 가지고 있죠. 인간은 엄마 몸속에 잉태되면서 정체성을 가진다고 저자는 봅니다. 그 예로 엄마가 자녀의 태동을 느낄 때 축구 선수가 될 것 같다고 말하거나 별난 녀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의 정체성이나 자아상의 말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가족의 성공담과 실패담 등 가족 비밀을 반추하면서 자녀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가족 신화를 계승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가족 서사는 고향이나 지역, 국가와 같은 거대 서사와 함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나는 누구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나일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인데요. 긍정적 평가가 지속되면 높은 자존감의 정체성이 형성되지만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면 낮은 자존감의 정체성이 형성되겠죠.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타인으로부터 신뢰받거나 존중을 받는 것은 정체성 형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다른 면에서는 이성이나 권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정체성을 알 수 있는데요.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성성이 결정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아울러 권위자로서의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것도 나의 정체성을 아는 데 도움이 되죠. 대표적인 것이 부모와 맺는 관계 속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생 후 첫 번째 권위자가 부모이기 때문이지요. 잠시 중간 결산을 해보면 정체성은 타인들이 우리의 몸에 새겨놓은 특성들의 집합이자 우리의 출신과 운명에 관한 견해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답다, 전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해준다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죠. 아울러 정체성에는 동일성과 차이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균형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공격적 태도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20세기 동일성과 차이의 균형이 깨진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동일성을 강조했던 사례로는 공산주의나 나치 정권이고요. 차이를 강조했던 사례로는 유럽의 사회 체제라고 하는데요. 후자의 경우 집단 형성이 약화되어 구분과 개인주의가 너무 강조된 경우로 자괴적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주의로 인한 경쟁심, 사회적 고립, 고독 등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하죠. 이제 서서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자는 주장하기를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가능성과 방향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과 나누는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환경과 문화도 무시할 수 없죠. 정체성은 죽을 때까지 변화를 한다고 하죠. 특히 사고나 중병, 그리고 트라우마 등을 겪으면 급격한 정체성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집단 정체성도 존재하는데요. 개인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그 생리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재미있는 사례로 20세기 독일인과 19세기의 독일인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20세기의 경우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독일인은 엄격한 프로이센 사람 정체성이라면 19세기는 농부와 시인, 철학자의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말할 수 있죠. 이런 것을 거시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에는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째, 가득 찬과 텅 빈이죠. 이것은 실존적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해답이 가득 찼느냐, 텅 비었느냐인데요. 중요한 것은 전자가 과할 경우 과대망상이, 후자가 과할 경우 우울증을 낳죠. 둘째,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입니다. 개방성과 폐쇄성을 말하는데요. 전자가 과할 경우 히스테리성 성격이, 후자가 과할 경우 강박 노이로제를 낳죠. 마지막 셋째, 안정된 사회와 불안정한 사회죠. 이는 지배서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배서사가 적절하면 안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불안정하게 되면 권위주의적 인격이 될 수 있죠.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 이 책의 1장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 내용도 길고 복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총 8장을 모두 다루고 나면 전반적인 정리의 시간을 다시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쫓아오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파울 베르아이어의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란 책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